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통계 분석 38번째 시간 구조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통계 관련돼서 이제 통계 계산 문제, 첫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실내 구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하고 표본 크기 계산하는 거. 그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통계 계산 그리고 통계 해석 해가지고 총 38번째 시간까지 지금 쭉 왔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38개 문제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나올 만한 문제는 한 20여 개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매개회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있나요? 저기 그거 있었죠. 뭐 정준상관 분석, 편상관 분석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봤습니다. 뭐 삼원 분산 분석도 살펴보고 이 요인의 반복 측정 디자인 그 분산 분석에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 아무튼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38개 문제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준상관 분석이니 아니면 이 요인의 반복 측정 디자인이니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교재에 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재라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최서일 교재, 안광호 교재, 이학식 교재.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교재 안에 없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8번째 문제까지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은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0여 개 정도만 잘 준비를 하신다면 시험을 대비해서 그닥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쌤이라고 하는 구조방정식을 살펴볼 건데요. 이 구조방정식도요, 예,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없습니다. 최소일, 안광호, 이학식 교재 어디에도 이 구조방정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고 또 예전에 저조력의 분석 같은 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조력의 분석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없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거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저조력의 분석도요. 교재에는 없지만 실제 그 연구 논문이라든가 뭐 연구 보고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조방정식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변수들 간의 상관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된 형태다. 즉 요인 분석하고 이 경로 분석은 잠재회계 분석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인 분석 플러스 회계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다양한 변수들 그래가지고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외생, 내생, 측정 오차, 구조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외생 변수가요. 우리 실험 설계에서 나오는 7가지 외생 변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방정식의 연구 모형입니다. 여기 구조방정식의 연구 모형에서 여기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측정 변수예요. 이 측정 변수라는 거는 직접 설문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직접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측정 변수예요. 그리고 이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측정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직접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개가 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죠. 예, 우리 요인 분석에서 이 요인이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잠재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 변수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 잠재 변수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지는 거는 다 잠재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재 변수가 영향을 주죠. 만족도라는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잠재 변수는 잠재 변수인데 영향을 주는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생 잠재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예, 이것도 잠재 변수인데요. 얘는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재구매에 영향을 주죠. 따라서 잠재 변수인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잠재 내생 및 외생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생 외생 잠재 변수예요. 그리고 얘도 잠재 변수입니다. 얘도 잠재 변수인데 얘는 영향을 받기만 하죠. 그래서 얘는 내생 잠재 변수. 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1, D2는 이거는 구조 오차예요. 즉 여기서 직접 영향을 받는 거 외에 다른 식으로 또 영향을 받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구조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 방정식에는 이렇게 관측 변수, 관측 오차, 잠재 변수, 그리고 내생 변수, 외생 변수, 구조 오차 이런 변수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 방정식에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다양한 변수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걸 뭐 외우면은 좋겠지만 굳이 제 생각에는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측정 변수와 외생 변수의 측정 오차와 구조 오차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특정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닌 제3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오차라고 해서 이 오차까지도 모두 모형에 포함시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여 변수 간의 다양한 관계에 동시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다 딱 때려 집어넣고 다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수 변수 간의 인과관계 설정에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이 모든 게 결국은 변수 간의 다양한 관계인 거죠. 이 관계를 모두 다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 기법을 한 모델 안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분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 방정식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구조 방정식은 요 연습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아마 그 교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저기 특정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사례를 제가 약간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조사를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품질, 이미지, 사회적 지위 요 세 개가 이게 우정필 교수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전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의 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변수를 세 가지 문항을 사용했고 잠깐만요. 여기 자동차, 요거는 자동차 이미지라기보다는 자동차 품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동차의 품질,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 즉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항을 사용했고,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항,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항, 그리고 만족도도 세 개의 문항, 재구매 의사도 세 개의 문항, 각각 요 문항씩을 측정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하나하나 요게 전부 다 관측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라고 연구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만족도가 재구매 의대에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연구자는 나름대로 연구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모형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구조 방정식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연구 모형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 방정식에 집어넣을 때는 그 에이모스에다가 이런 디자인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또다시 재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 또는 자동차 품질을 측정하는데 요 세 가지 관측 변수,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세 가지 관측,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세 개, 그 다음에 만족도를 요 만족으로 측정을 하고 재구매를 또 이렇게 측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조 방정식을 이렇게 디자인을 딱 한 다음에 여기 연구 모형 설계하는 게 구조 방정식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추만 누르면 돼요. 그렇게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뭐 숫자들이 쫙 적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 3.0, 2.0 뭐 이렇게 숫자들이 쫙 찍혀요. 결과가. 그럼 그거 가지고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요인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잠재 변수의 존재와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모두 찾아내야 된다. 즉 연구자가 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걸 연구자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 아예 디자인 못하죠. 예,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 인과관계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시간적인 경과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비로소 이런 연구 모형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디자인을 하는 것까지가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표 하나 잘못해도 이게 지금 연구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 제대로 집어넣고 또 구조오차 측정오차 제대로 집어넣는 거 요 연구 모형을 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은 나중에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숫자들 이거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딱 보시면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겠죠. 구조방정식은요. 이거 그려라 라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 그려라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구조방정식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 구조방정식의 특징 또는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딱히 나올 만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방정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방정식은 이거 설계하는 게 가장 힘들지 이거 설계 딱 끝나고 나면은요 단추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숫자들 해석하는 게 끝입니다. 그렇죠? 이후의 분석 과정은 변수 간 관계 분석과 해석만 남아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방정식을 또 뭐 수학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방정식의 결과를 갖다 놓고 해석을 해라?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모형을 설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마케팅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교재 안에 있는 통계 분석 문제를 다 살펴봤고요. 기타 거기 없는 마케팅 조사라는 교재 안에 없는 구조방정식 같은 것 또는 매교회기 분석, 조절회기 분석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분산 분석에서 이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도 싸그리 다 살펴봤습니다. 뭐 정준상관, 편상관 이런 것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살펴봤어요. 비모스 통계만 안 살펴봤죠.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 분석이 비모스 통계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비모스 통계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아예 뺐습니다.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설령 나온다 그 문제가 설령 나온다고 해도요 다 줄 겁니다. 검정 통계량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개수표도 다 줄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계 분석 관련돼서 총 38개 문제를 살펴봤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8개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한 20여 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계산 문제 한 10개, 해석 문제 한 10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확실하게 문제를 푸신다라고 하면 일단 60점은 거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면은 항상 그 계산 문제 30점 플러스 해석 문제 30점입니다. 이래서 60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실수만 안 하고 60점을 딱 받으면 그 외에 그 저 약술 문제 4개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80점이죠. 그렇죠. 이래서 시장조사로는 실수만 안 하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과목이 이게 시장조사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 시장 조사로는 대충 뭐 자신이 없다 아니면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장 조사로는 뭐 한 꽈락만 넘기자 아니면 50점만 따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마케팅 관리로는 난 잘 알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다 들은 내용이니까 마케팅 관리론에서 나는 점수를 높여야지.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마케팅 관리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공부 죽어라고 해도 그 점수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히 전략을 바꿔가지고 마케팅 관리론에는요 꽈락만 넘기세요. 꽈락 많이 납니다. 마케팅 관리론요. 그 뭐 아무리 공부 많이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그 마케팅 관리론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그래서 관련 내용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도 시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꽈락 많이 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관리론에 괜히 엄한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시장 조사론에서 80점 이상 받겠다라고 전략을 바꾸세요. 이거는 쉽게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결국 여기서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점수가 팍팍 깎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수만 안 하면 60점은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나머지 문제 반타작만 해도 80점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마케팅 관리론 저기 꽈락 넘기고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 전략 자체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통계 분석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제 차후에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다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한 40여일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합격 인원이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이 마케팅 관리론도 작년에 합격 인원이 얼마 안 됐는데 여타 다른 과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 인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활그럴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소상공인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 이상으로 통계 분석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예,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